안녕하세요. 경세재민촉 정혜경입니다. IT 세상을 가능케 해서 IT 굴뚝 산업이라고 불리는 IT 서비스 산업. 한국이 IT 강국으로 굳게 서는데 IT 산업을 소리 없이 뒷받침하고 있는 IT 서비스 산업의 역할을 놓쳐선 안 되겠죠. 오늘 경세재민촉에서는 디지털 대전환 시대를 맞아 점점 중요해지고 있는 IT 서비스 산업의 역할과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서 진단해 보겠습니다. 한국 IT 서비스 학회 권헌영 회장 지금 바로 만나봅니다. 회장님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회장님, 한국 IT 서비스 학회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한국 IT 서비스 학회는 2002년도 월드컵이 한창 우리나라 달구던 시절인데요. 네. 그 즈음에 우리나라가 IT도 세계적인 전자정부를 구현하는 데 앞장서던 시절입니다. 그때에 이제 창립이 되어서 올해로 20년이 되었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나라 시스템 구축 사업, 우리가 흔히 쓰는 컴퓨터 시스템, 그 다음에 외부로 여러분들이 뭐 일 보고 서비스 받는 거, 그런 내용들에 대한 것을 구축해주는 사업, 그리고 그런 부분에 종사하는 연구자들, 그 다음에 산업계의 종사자들, 또 정부의 관계자들이 함께 힘을 합쳐서 만든 학회입니다. 네. 아, 그렇군요. IT 서비스라고 하면 저희 시청자들은 다 들어는 보셨겠지만요. 조금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지 생경할 수 있겠는데요. IT 서비스 산업 어떤 것인지 조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국민들은 인터넷을 세계에서 제일 잘 쓰는 민족입니다. 그리고 네. 그런 나라고, 그래서 정보통신 1등 국가다, 이런 얘기들 많이 들으셨을 텐데요. 여러분들이 컴퓨터 켜시면 컴퓨터에는 수없이 많은 정보들이 있고, 거기서 뭐 일도 보고 공부도 하고 요즘은 회의도 하고 뭐 다 하잖아요. 그걸 하려면 누군가가 IT 서비스로 시스템을 구축을 해서 그거를 제공해 줘야 되잖아요. 네. 근데 우리는 이제 직접 쓰는 사람들만 생각하는데, 예를 들면 방송을 오늘 녹화를 하고 송출을 하면 텔레비전으로 보시게 되죠. 그런데 아카이브 해가지고 다시 보기를 컴퓨터에서 보게 되면 이걸 컴퓨터로도 볼 수 있게 만드는 누군가가 있어야 되죠. 많은 사람들이 컴퓨터를 코딩도 하고 또 그 다음에 시스템을 또 사다가 넣기도 하고 하는 그 모든 과정을 IT 서비스다라고 말하고, 그 IT 서비스 산업이 실제로 존재합니다. 네, 그렇군요. 그렇군요. 우리나라가 IT 강국이 되기까지 이 IT 서비스 산업은 어떤 역할을 해왔습니까? IT 서비스를 하려면 네. 제일 먼저는 우리나라가 제일 세계에서 좋은 게, 여러분들 5G 이렇게 들어보셔서 아는 통신망이 세계 1등이에요. 전국의 모든 집에 광통신망이 들어가 있을 정도로. 네. 지금 우리 아파트에 많이 사시죠? 다 들어가 있는데, 그런 네트워크 통신망이 일단 되게 넓고 많은 정보를 빠른 시간에 보낼 수 있도록 해야 돼요. 그래서 네. 광통신망이 돼 있고, 그 다음에 5G 같은 이런 와이어리스, 우리 무선 통신망이 잘 갖춰져 있는 나라가 세계 1등이 우리나라입니다. 네. 그런 인프라가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컴퓨터가 있어야 되잖아요. 컴퓨터로 일을 빨리 하고, 컴퓨터를 통해 가지고 외부로 뭘 보기도 하고 하는 일을 만들려면 거기에 만들어지는 시스템 하드웨어도 있고 소프트웨어도 있잖아요. 그 소프트웨어가 우리가 원하는 대로 만들어져야 되니까 그걸 만드는 사람들, 그리고 정확하게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를 연결해서 그런 서비스가 되도록 구현해 주는 일, 이 일이 바로 IT 서비스가 되고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제일 잘하는 나라 중에 하나입니다. 네. 앞으로는 우리나라가 IT 융합 서비스 산업을 선도하기 위해서 또 노력을 많이 기울여야 할 텐데요. 이 IT 융합 서비스 산업은 어떤 건가요? 네, 말이 좀 뭐 융합이 원래 유행이니까 좀 어렵게 느껴지실 수 있는데, 3차 산업혁명이라고 말하면 우리가 모바일 혁명이라고 말해요. 그래서 내 손 안에서 인터넷 서비스가 활발히 돌아가는 거, 요거까지가 3차 산업혁명이고, 이 3차 산업혁명은 기술은 미국서 계속해서 발전해 왔지만 구현은
이루어진 것은 대한민국이 세계 1등으로 이루어냈어요. 3차 산업혁명은. 네. 그런데 4차 산업혁명으로 넘어가면 이 모바일 혁명은 통신기술하고 컴퓨터 기술이 핵심이었잖아요. 4차 산업혁명으로 넘어간다는 뜻은 바로 무슨 뜻이냐 하면 이것이 사람과 통신이 핵심이 아니고 사물까지 확장하는 것을 말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보시는 자율주행 자동차 이렇게 나오면 자율주행 자동차는 사람한테 중심이 돼 있는 게 아니고 자율주행하는 자동차한테 관심이 가 있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동안에 쓰던 IT 서비스가 사물로 연결되어서 나타나니까 4차 산업혁명을 하려면 반드시 통신과 자동차, 또 통신과 의료 서비스, 네. 우리 헬스케어 서비스, 통신과 제조, 통신과 농업 이렇게 연결이 될 수 있죠. 이 도메인 분야가 여러 분야에 존재하는 이 분야를 맞물려서 돌아가게 하는 것을 융합 서비스라고 해요. 우리가 보통 얘기할 때. 그래서 IT 융합 시대라고 말하는 것은 기존의 통신과 컴퓨터만을 중심으로 생각하지 않고 컴퓨터와 통신이 특정한 분야에 확장되는 것을 말합니다. 네. 이게 다 완성이 되면 4차 산업혁명이 되는 거고 네. 이게 다 끝나면 디지털 대전환이 완성되는 겁니다. 네. 그렇군요. 회장님 말씀 들으니까 융합 IT 서비스가 어떤 것인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아마 정부의 강한 정책도 필요할 것 같거든요. 어떤 정책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시는지 궁금합니다. 네, 그동안에는 이 IT 서비스 정책이나 ICT 정책, 이렇게 ICT 정책은 이제 Information Communication Technology 이렇게 얘기해서 정보 통신 기술 이렇게 말하죠. 그러니까 정보는 컴퓨터고 커뮤니케이션은 통신입니다. 네. 정보통신 기술이라고 이루어지는 이게 정보통신 기술에서 발전을 계속해 왔어요. 네. 그런데 이제는 이게 다른 분야에 연결이 되어야만 성공을 하거든요. 그러면 통신 기술하고 컴퓨터 기술만 계속 발전하면 되냐? 그게 안 되고 다른 사회 분야가 다 바뀌어야 돼요. 그러면 정부에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 정부에서는 ICT 기술만 계속 강조하고 새로운 기술 만들면 되냐? 그렇지가 않죠. 보건복지 분야는 어떻게 이 기술을 통해 가지고 팬데믹에서 우리나라가 K-방역을 성공시킬 수 있었던 것은 네. ICT 기술을 그 분야에 빨리 적용했기 때문에 성공했거든요. 그 다음에 스마트 시티를 운영하려면 지방 행정이 다 뒤따라줘야 되잖아요. 네. 그 다음에 도로망도 뒤따라줘야 되잖아요. 그런 형태로 모든 분야, 그러니까 정부가 운영하는 각 부처의 모든 분야가 이 디지털 전환에 준비가 되어야 돼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융합 서비스가 이루어지는 분야까지를 통합해서 운영을 해야 되니까 네. 정부 안에 리더십이 얼마나 잘 소통이 이루어지느냐에 따라서 성패가 갈리게 되는 겁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이 IT 융합 분야를 그만큼 키우고 기술을 개발을 하려면 인재도 많이 필요할 것 같거든요. 지금 상황은 어떻습니까? 인재가 큰 문제입니다. 인재가 큰 그런가요? 문제인데 디지털 기술과 데이터를 중심으로 인공지능이 일을 한다. 네. 라고 생각을 해보면 인공지능을 잘 아는 분이 있어야 되고 그 분야의 일을 인공지능이 잘해서 사람과 융합해서 더 큰 효과를 낼 수 있도록 하는 게 목표죠. 네. 그러면 두 부류의 인재가 필요해요. 하나는 세계 최고의 알고리즘을 최적화시켜서 만들어줄 수 있는 수월성 있는 인재가 필요하죠. 그거는 AI를 만드는 전문 인력을 양성함으로써 우리가 만들어낼 수 있어요. 지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 AI를 하는 특별한 대학원 프로그램도 많이 있고 요즘 AI 쪽에 대학원 가겠다고 하면 다 장학생으로 공부할 수 있어요. 네. 그렇게 프로그램이 잘 돼 있어요. 그런데 그것만 가지고 안 되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개별 분야에서 농사 짓는 분이 디지털 기술 쓰고 그 다음에 인공지능 시스템을 가지고 운영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네. 시간 되면 물 주고 시간 되면 약 뿌리고 시간 되면 로봇가 가서 걷어오는 것도 가르치고 배워야 되잖아요. 안 배운 사람은 자기가 가서 따야 돼요. 그런데 배운 사람은 가서 할 수 있잖아요. 네. 그러면 요 분야의 응용 기술을 하는 사람도 많이 필요하고 그 해당 업무를 보는 사람도 디지털 소양을 갖춰야 되죠. 그러면 핵심 인재, 그 다음에 그 응용단의 인재, 그 다음에 이용자의 역량 이 세 가지가 다 완성이 되어야
우리가 얘기하는 융합형 인재, 새로운 인재들이 바뀌어져요. 네. 근데 현재까지의 우리의 그 내용은 산업사회형 근면 성실하고 아침 일찍 일어나서 밤늦게까지 일하는 사람, 그리고 회사를 배신하지 않는 사람, 그 다음에 시키는 대로만 일하는 사람을 계속 양성하고 있다고요. 그러면 갭이 생기죠. 네. 그러면 이분들에 대한 재교육도 필요하고 새로운 형태의 교육 혁신이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아. 지금 우리가 IT 서비스 분야에서 소프트웨어 인력이 굉장히 부족해서 많은 분들이 막 이렇게 이직을 계속 해나가고 있어요. 취업해서 6개월에서 2년 동안 있으면 다 연봉 높여갖고 올라갈 정도로. 왜냐하면 융합 서비스를 개발하려면 많은 곳에 IT 인재가 필요하잖아요. 그만큼 우리가 대비를 못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인재 쟁탈전이 벌어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지금. 그래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정부가 특단의 조치를 해야 돼요. 교육 과정도 개편해 줘야 되고, 있는 사람을 다시 재교육해서 현장에 투입하는 작업도 해야 되고, 이런 문제가 다양한 문제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이 정책을 좀 집중하기 위해서 우리 학교에서 올 가을에는 네. 11월 17일 추계 대회에서는 이 ICT 인력 양성 문제에 관해서 집중적으로 토의하고자 합니다. 그렇군요. 또 그리고 이 IT 서비스 산업의 대기업 참여 제한 제도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를 하셨는데요. 대기업 참여 제한 제도가 이미 10년이 지났는데 어떤 문제가 있는 건가요? 10년 전에 예. 대기업 참여 제한 제도를 도입하는 것이 맞느냐라는 질문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논란이 있었어요. 많은 논란이 있었는데 그때 이제 문제는 대기업이 중소기업이나 소기업들 또 자영업자들이나 이렇게 이제 하위 그룹에 있는 쪽을 착취하는 구조가 있다. 그래서 대기업은 영업만 하고 진짜 기술 개발은 중견 업체들이 다 하는데 왜 그 보상은 다 대기업이 가져가냐, 이런 문제 때문에 이제 이 문제를 정리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10년을 했거든요. 네. 10년을 했으면 저는 이제 10년 정도 정책을 해봤으면 데이터가 많이 쌓였을 것이다. 그러니까 원래 대기업 참여 제한 제도를 도입할 때의 목적과 취지가 달성이 되었는지 아니면 개선이 되어가고 있는지를 종합적으로 분석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새 정부에서는 기업에 대한 규제를 가능한 과감히 철폐하고 네. 민간의 창의를 좀 극대화하자는 입장으로 지금 정책을 방향 전환을 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이 대기업 참여 제한 제도야말로 새 정부의 정책 방향과 맞는지를 검증할 수 있는 좋은 때가 왔다. 그래서 네. 10년 동안의 데이터를 분석해 보고 원래 취지가 달성되고 있고 개선 효과가 있고 새 질서가 기존 질서보다 더 나았다라면 그걸 조금 보완하고 발전시키면 되겠고, 네. 만일 전혀 성과는 없고 이 규제만 돼서 민간의 창의를 제한하는 악 영향만 있었다라고 네. 판단한다면 과감히 폐지해도 될 그런 제도가 아닐까라는 생각으로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회장님, 기술 이야기도 조금 했으면 네. 좋겠는데요. 메타버스라는 게 화두이기도 합니다. 이 메타버스 기술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융합 IT 서비스 기술이잖아요. 네. 그래서 IT 기업도 사용하지만 다른 산업의 기업들도 사용해야 될 텐데 이 메타버스 기술의 현황, 수준 어느 정도로 평가하시고 계십니까? 메타버스를 우리가 논할 때는 여러 마음이 다 있는 것 같아요. 이거 기존에 있는 아바타랑 뭐가 다른 거야? 뭐 그런 얘기도 하고, 메타버스 플랫폼이 진짜 작용을 하는 거가 어디에 있어? 심지어 페이스북이 이름 바꿔서 메타라고 했지만 투자는 줄어들고 기업 가치가 오히려 떨어지고 있는 거 아닌가 하는 비판도 있는 게 사실이죠. 네. 그런데 이제 이게 새로운 형태의 그 사람이 느끼는 실감, 우리가 아바타를 그동안 보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콘텐츠를 이렇게 온라인 콘텐츠를 느낄 때 네. 내가 느끼는 게 저거는 실물이 아니야, 또는 저거 나하고 별개의 것이야 라고 느끼는 것을 이제 극복하는 기술로 이게 의미가 있어져요. 그러면 메타버스의 핵심은 온라인 세상하고 내가 존재하는 이 오프라인 세상이
동시에 변하면서 이루어진다는 거가 핵심이에요. 소통이 네. 옛날에 이게 분리돼 있던 건데 소통이 이루어져야 되는데요. 우리 교수님께서 기술 말씀을 하시니까 여기에는 이제 콘텐츠 기술도 있지만 이거를 사람에게 인식시키는 여러 전자 기술이 되게 중요한 이슈가 돼요. 콘텐츠 말고 하드웨어 기술, 네. 소프트웨어 기술이 맞물려 있는 거거든요. 예를 들면 우리가 이제 메타버스 우리가 얘기하면 제일 대표적인 게 디지털 트윈이라고 해서 우리가 이제 땅 밑에 있는 그 선로나 네. 땅 밑에 있는 뭐 지하수나 또는 가스관이나 송유관이나 이런 거는 관리하기가 어렵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거를 똑같이 구현을 해요. 여기다가 제 컴퓨터에다가 네. 똑같이 구현해 놓고 여기서 내가 제어를 하면 현장이 바뀌는 로봇 수술하는 것처럼 네. 그런 일이 가능할 수 있어요. 그러려면 그 안에 다 센서가 들어가 있어야 되고 실감형으로 그걸 구현해낼 수 있는 두 가지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하나는 가상현실 기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virtual reality라고도 하고 이제 augmented 증강현실이라고 하는 augmented reality,도 있고 그리고 그것을 하드웨어로 구현하는 실제로 들어가 있는 로보틱스 기술이나 전자 기술이 전자 기계 기술이 다 붙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융합 기술 네. 또 융합 서비스의 집약판이 될 수 있죠. 근데 이거는 관념상으로는 존재하는데 그걸 다 구현하려면 엄청난 형태의 IoT 센서, 그 다음에 컴퓨팅 기술, 그 다음에 융합되어 있는 기계 기술, 전자 기술이 다 구현이 돼야만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단계에서는 뭐만 가능할까요? 지금 단계에서는 주로 엔터테인먼트에 주로 많이 네. 기술들이 운영이 되고 그 다음에 사람들이 커뮤니티를 형성하면서 그 자기가 현장에서 일어나는 일과 그 사이버 공간에서 일어나는 일을 연동시키는 저까지만 지금 서비스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굉장히 큰 기술이고 미래 기술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런 형태로 차근차근 전환이 될 겁니다. 네. 5G가 나온 지 얼마 되지 않은 것 같은데 벌써 6G가 이슈입니다. 기술이 정말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 6G가 상용화가 된다면 우리 삶에 어떤 변화가 생길까요? 5G 쓰시죠? 쓰세요? 아나운서님? 네. 사실은 LTE까지는 우리가 LTE가 Long Term Evolution이라는 말로 쓰는 건데요. 이게 이제 앞으로 더 통신 기술이 확장될 거라는 취지로 해서 이제 3세대, 4세대 이렇게 그게 4세대에 해당하는 거죠. 그래서 네. 4세대는 4G LTE 이렇게 불렀고요. 그다음에 5G가 이제 지금 얘기하는 그 새로운 기술이에요. 네. 근데 이 기술은 사실 뭐 기술이 대단한 게 아니고 더 용량이 커지고 더 압축력이 좋아 더 빨리 전달할 수 있는 기술을 만든 거예요. 그리고 거기다가 5세대 통신이라는 이름을 붙여서 5G를 만든 건데요. 실제로는 이 5G는 뭐 때문에 만들었냐 하면 사물 인터넷이 원활히 문제없이 통용되도록 네. 하려고 한 거예요. 그런데 이걸 만들어도 백본망에 있는 광통신망이 잘 돌아가고 운용이 돼야 돼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얘기할 때 여러분 이 자율주행 자동차가 다 자율주행 자동차만 생겼어요. 그리고 신호등이 있어요. 네. 근데 막 빨리 막 지나가요. 이제는 신호등이 필요 없잖아요. 자기네가 통신하면서 막 지나가니까. 그렇게 빠른 속도로 100km로 교차로를 지나가는 동영상 같은 거 보신 적 있을 거예요. 네. 막 보여주는데 그게 신호 처리가 0.1초 동안만 늦어지면 질서가 어그러져서 교통사고가 나요. 다 죽는 거예요. 네. 그 다음에 핵기술 같은 거 이 시간차가 잘못 맞아가지고 잘못 누출되거나 하면 대형 사고가 발생하게 되잖아요. 이런 문제를 다 해결하려면 세상의 모든 데이터를 IoT가 매일 실시간으로 끌어올리는 데이터가 그 현장에서 빨리 돌아가서 모든 단말기에 다 전파가 돼야 돼요. 그래야 약속 동작대로 움직일 수 있어요. 그러려면 완벽한 통신 속도 제어가 가능해야 되죠. 5G까지는 그걸 구현하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그런데 6G에서는 그걸 구현하기 위해서
우리가 얘기하는 IoT와 자율주행 자동차, 스마트 팜, 스마트 그리드, 스마트 시티 운용이 모든 게 기계끼리 서로 사물끼리 막 서로 소통하면서도 아무 문제 없이 약속된 대로 질서가 구현될 수 있도록 하려면 그만큼 빠르고 대용량의 통신 기술이 필요한데 네. 그걸 하기 위해서 6G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현재까지는 실험실에서 하는 걸로 구현이 되고 있고 5G를 상용화한 나라는 우리나라가 세계 최초예요. 세계 최초고 지금 다른 나라들은 아직 LTE도 다 구현이 안 된 나라들이 전 세계에 수두룩합니다. 네. 그런데 우리가 6G를 하겠다는 얘기는 아까 말씀드린 디지털 대전환이 된 대한민국, 디지털 대전환으로 정보통신 분야에서 1등이 된 나라가 정보통신 분야뿐만이 아니고 네. 다른 때에는 완전히 도미넌트하게 완전히 다른 나라는 따라올 수 없는 초격차의 선진 국가가 되기 위해서 하는 일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그런 것을 하려면 6G 인프라가 갖춰져 있지 않으면 안 된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할 수 없이 세계 최고의 자신감을 갖고 사명감을 갖고 기술도 개발하고 사회적으로도 인프라도 깔아야 되는 그런 네. 상황이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회장님 말씀을 들으니까 한국의 미래 IT 서비스 산업의 미래 네. 굉장히 기대가 되는데요. 우리의 과제 전망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이제 개별 종사자들 ICT를 통해서 국가를 좀 국가에 헌신하겠다. 그리고 국가를 세계적인 선진국으로 만들겠다고 하신 1세대 선배님들의 꿈은 이루어진 겁니다. 1세대 선배님들은 사실 통신 장교들 그리고 당시에 이제 초창기 미국 유학 가서 인터넷을 처음 할 때 인터넷의 파운더 중에도 한국인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우리나라가 그렇게 수월성을 갖고 열심히 해오시고 그분들이 오셔서 한국에서 이제 헌신하고 수없이 많은 공무원들과 교수님들 또 IT 종사자들이 열심히 살아온 결과 네. 우리가 이제 이런 선진 IT 분야에 특히 선진이 되고 세계에서 우리를 바라보게는 됐는데요. 이걸 이제는 특정한 전문가나 특정한 그룹에만 맡겨둘 일이 아니고 네. 온 국민이 함께 이제 나서야 될 때입니다. 그래서 내가 디지털 역량이 부족하면 어떻게 하면 그걸 높이는지도 살펴봐야 되고 우리 어르신들이 유튜브 엄청나게 잘 보시잖아요. 그 유튜브를 안 보면 동료분들하고 대화가 안 되시니까 손주 불러다 놓고 앉혀가지고 하나씩 배우셔가지고 유튜브로 다 하세요. 그런 네. 것처럼 이제 앞으로는 AI도 그렇게 이해하고 로봇도 그렇게 이해하고 드론도 그렇게 쓸 줄 아시고 그런 세상이 이제 올 겁니다. 그렇게 정리가 될 때 우리가 자기 분야에서의 혁신, 우리가 ICT를 통해서 혁신을 해봤는데 네. 내 분야의 업무를 좀 혁신하는 일 있잖아요. 본질적으로 자기가 잘하시는 거 있죠. 네. 그런 분야를 좀 더 혁신하고 합리적으로 만드는 것. 그래서 ICT가 1등이 된 것처럼 사회의 합리성 자체가 1등으로 올라가면 우리가 꿈꾸는 나라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용기를 가지시고 자기 주변의 일을 조금이라도 혁신하기 위한 노력을 우리가 해 나간다면 대한민국의 미래는 여전히 밝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식 서비스 산업의 핵심 영역인 IT 서비스는 IT 강국인 우리나라의 새로운 성장 동력이 되고 있는데요. 앞으로 IT 융복합 분야를 대비해서 장기적인 경쟁력을 강화하고 내수 시장 창출은 물론 글로벌 시장으로 나아갈 수 있길 기대하겠습니다. 회장님 오늘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